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키워드는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특허적 사고방식, 그리고 경영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오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어떻게 우리 기업을 운영을 하고 우리의 경영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나타내실지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발제의 목적은 특허 등록을 달성하고 특허를 비즈니스에 잘 활용하기 위해 사용해온 특허적 사고방식을 킹덤 컴퍼니 경영에 접목하고 실천하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포럼이 끝나면은 내가 매주 CBMC 4.127 C3 포럼에 나오는 이유가 명확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설정의 필요성 및 실천 방안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도 이렇게 하면 잘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형성되실 겁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두 가지에 대해서 토론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특허적 사고방식의 어떤 부분을 나의 경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특허적 사고방식을 나의 경영에 적용할 경우 기대되는 변화는 무엇인가입니다. 말씀 조금 전에 읽었었는데요. 에베소서 5장 15장이었습니다. 제가 프린트물 드린다 보니까 에베소서 5장 15장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나눔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의 경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인데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라. 그리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경영에 대비된다고 하면 지혜 없는 자의 경영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지혜 있는 자의 경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혜 없는 자의 경영을 할 것이냐,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오늘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 있는 자의 경영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에 의해서, 아니면 내 친한 친구가 나한테 조언했기 때문에, 아니면 전문가라 일컬어진 사람들이 나한테 제안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 없는 자같이 무턱대고 열심히 뛰어드는 게 아니고 지혜 있는 자같이 무엇을 할 건지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허적 사고방식의 필요성입니다. 이 특허적 사고방식이라는 키워드는 학문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1996년부터 특허 관련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특허를 등록받고 그 특허 등록받은 것을 기업의 비즈니스에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특허 등록받을 수 있고 그것도 우리 비즈니스에 쓸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총합해서 특허적 사고방식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특허 제도라는 것은 새롭고 개량된 발명을 한 자에게 그 발명을 공개할 것을 조건으로 기재불비, 신규성, 진보성이라는 심사를 통해서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입니다. 특허 등록의 필요성은 벤처 투자를 유치한다든가 입찰, 정부 지원 사업, 정책 자금, 벤처기업 인증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의 신뢰를 증대시킬 수 있고 기술 유출 방지 및 타인의 기술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술과 서비스가 있고 최종 산물인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가운데 기재된 어떤 조건들,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특별히 노란색으로 쳐 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재불비에 어떤 거절이유가 없어야 되고요. 신규성과 진보성에 거절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노란색에 쓰여져 있는 어떤 장애 요소, 이슈, 이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앞에 단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허 출원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저 거절이유가 나올 것을 예상을 해서 어떻게 하면 거절이유가 나오게 하지 않을지, 거절이유가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신규성과 진보성의 거절이유를 피할 것인지를 미리 대비해 놓는 겁니다. 미리 대비해 놓으면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응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경영의 입장에서 할 때 보면은 분명히 경영 현장권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미리 준비하고 대응한다고 하면은 그거에 의한 또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허를 보면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기술 아이템을 발굴하고 특허 명세서 초안을 작성합니다. 특허 상호세와 특허 명세서를 작성해 주면은 우리는 또 초안을 검토하고요. 최종적으로 특허 출원을 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요즘 같은 경우는 1년 반이나 2년 후에 의견제출 통지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거절 이유를 보고선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하는데요. 여기서 통과가 되면은 등록이 되겠지만 다시 거절 결정서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거절이 해소가 되면 최종적으로 특허 획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과정들이 나오는데 이 과정들에서 우리는 각각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될지 특허적 사고방식을 하면 상당히 유리합니다. 전 특허적 사고방식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한과 목표의 설정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특허를 출원하면 저는 이제 특허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특허를 필요한 기업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물어보죠. 대표님, 특허가 언제까지 필요하세요? 그럼 보통 90%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텐데 그래도 특허가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 있을 텐데 언제가 필요하세요? 이러면 그때부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특허가 필요한 어떤 시점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인지하고 오신 분들이 상당히 적다는 얘기죠.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뭔가를 일을 처리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일을 처리할 때는 시작할 때부터 마감 기한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오전 9시가 되면 이 포럼은 끝을 내게 되고 우리는 각자의 일터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9시 이후에 과연 나는 포럼에 참석하기 전 7시 이전과 그 9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우리 사이비주의 시스 포럼에 왜 참석을 했지? 참석하기 전과 참석한 후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만이 그 다음 주에도 내가 참석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매주마다 3년 전에 4년 동안 참석을 했었는데 나의 인터뷰는 하나도 없어. 그럼 매주마다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이라도 이 포럼 끝났을 때, 예를 들어서 발제가 끝났을 때 나는 어떤 것을 얻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토론까지 끝났을 때 나는 어떤 것을 원하는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하면 그때까지 시간을 역산으로 해서 어떻게 그 마감 시간을 내가 채울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앞에 가보면 이걸 써놨어요. 3가지가 써놨죠. 오늘 프로그램 끝나면은 내가 사이비즈에 나오는 C3 프로그램에 나오는 이유가 명확해질 거다. 목표 설정 및 실전 방안을 알게 될 거다.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하면은 될 거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분 동안, 30분 동안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오늘 이병된 대표가 앞에서 발제를 하는데 이병된 대표가 발제하는 동안에 그 사람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기업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점을 개선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점을 점검받기를 원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이 마인드를 계속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요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 과정이 지금에도 우리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감 기간 후 달성될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비 지회 C3 프로는 과연 목표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2024년 12월 30일이 됐어요. 그럼 사이비 지회에 내가 지금 나오는 목표가 달성됐는지 안 달성됐는지를, 나는 그럼 각 회장님의 목표가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각 회원님, 대표님들의 목표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내가 분명히 사이비 지회에 나오는 목표가 있는데 그 날짜가 지났을 때 내가 설정한 목표가 달성했는가, 그걸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설정한 목표가 정말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인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의 목표를 설정해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이비주에 회장님의 목표가 있으실 거예요. 가급적이라면 회장님의 목표와 우리 회원님들의 목표가 일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각자의 또 개별적인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 개별적인 목표가 내가 진짜 나한테 유익한 것인지, 내가 원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표다. 맞네. 내가 진짜 원하는 목표야. 내가 사이비주에 나오는 게 내 사업에 정말 도움이 되고 우리 사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정말 도움이 돼. 그러면 사이비주에 나오셔야 돼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사이비주에 나오는 게 내 비즈니스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내가 내 사업을 통해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혀 도움이 되잖아. 그럼 우리 강현진 대표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미가 없겠죠. 그럼 첫 번째, 계속 나와야 된다. 두 번째, 도움이 안 되니까 나오지 말아야 된다. 2번, 나오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즈니스 사고 방식에서는 내가 지금 시간을 투자를 하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는데 어떤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그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왜 특허적인 사고 방식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삶이 지어 나왔었는데 내 사업에 도움이 안 됐어. 내가 2시간 동안 나와서 이거 포럼을 진행하는데 내게 머리만 커지고 실질적인 행함이 없었어. 그러면 앞으로 나는 삶이 지어 나오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게 특허적 사고 방식이 아닙니다. 특허적 사고 방식은 그래? 내가 지금까지 하는 데 있어서 내 삶에 큰 변화가 없었네?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사이리지에서 활동하는 것들과 이곳에서 포럼을 하고 발제하고 토론하는 것들이 내 사업에 도움이 되게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내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지?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특허적 사고 방식이 되겠습니다. 우리 CBMC의 목표는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일터 변화예요. 그 일터 변화를 어떻게 달성하게 되냐? 리더십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와 양육을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적을 때는 전도와 양육, 리더십 개발, 일터 변화 이렇게 적습니다. 그렇지만은 특허적 사고 방식은 맨 마지막에 목표를 먼저 보는 거예요. 일터 변화. 이 일터 변화는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의 사업이 잘 되고 또 그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일터 변화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일터 변화가 내 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올바른 경영자라면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짚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일터 변화를 생각을 했는데 아니면 나는 정말 일터 변화를 생각하고 있나? 저는 그 생각 못 했는데 그런데 CBMC는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주고 있습니다. 일터 변화라고. 그래서 실업인과 전문가가 모입니다. 그 일터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리더십을 개발해야 돼요. 그리고 리더십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와 계신 대표님 한 분 한 분의 리더십이 이 속에서 발제와 포럼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리더십을 접하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던 리더십을 다른 분에게 또 전달함을 통해서 서로 융합할 수 있는 리더십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더 모으기 위해서 전도와 양육을 하는 거고요. 이런 CBMC에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삶의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 회장으로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임원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 나는 참여하는 일반 회원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들을 하나씩 찾아서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많은 분들이 특허를 이제 출원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오세요. 그럼 저는 항상 묻는 게 이문 대표님 특허법이 왜 필요하세요? 특허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등록 받으시면 어떻게 사용하실 건데요? 이거 항상 물어봐요. 그러면은 특허가 출원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오신 분은 벤처 인증을 받으려면 특허가 필요하다니까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사실 벤처 인증 받기 위해서는 특허 사실 내지 않으셔도 연구소 기업을 한다든가 다른 것을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뭐 특허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술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이 못 쓰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제조기법 같은 경우는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특허를 출원하지 않고 노하우로서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100년 이상의 어떤 기술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뭐를 일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했을 경우에는 네 알겠습니다. 내가 이 제품을 잘 만드니까 이렇게 만들어 드리죠. 라고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대표님 그 제품이 왜 필요하시죠? 어디다 쓰시려고 하세요? 항상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그 제품을 만들고자 했던 그 원인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들어보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대답을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목적 때문에 이런 제품을 만들기 원하고 이런 목적 때문에 이런 기능을 가지기 원해요. 그럼 우리 나름대로의 그동안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대표님 굳이 그 목적이라면 그 원인이라면 굳이 그거 안 만드셔도 돼요. 왜 돈을 몇 천만 원 들여가지고 이걸 만드세요? 차라리 이거 만드지 말고 몇 백만 원짜리 기존에 나온 제품이 있는데 이거를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왜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묻지를 않으면은 그냥 내가 미리 짐작하는 이유만으로 제품을 납품한다든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 간의 좋은 관계 속에서 그 사람 나를 믿고 뭔가 일을 맡겼는데 최종 상물에 있어서는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만들어준 거예요. 나는 그 사람한테 왜라고 묻질 않았으니까. 그 제품을 어디에 됐을지 왜 그걸 만들지를 묻질 않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 소개로 왔으니까 잘라버리지 못하고 이 사람과 다시 일을 하기는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왜 그래야 되는데? 라는 질문을 항상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특허 문서에는 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막 써요. 특허 사무소에서 전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권리자가 썼으니까 다 맞게 썼겠지? 내가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 근데 그때 물어봐야 돼요. 변리사님, 5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런 문장은 왜 쓰신 거예요? 이 문장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기대하시는 거죠? 뭐 어떤 권리가 보호되는 거예요? 특허 청구 범위를 읽어봤어요. 특허 청구 범위는 우리 발명의 권리 범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한번 읽어봤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변리사님, 여기 청구범 1항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런 표현은 왜 쓰신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청구범위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청구범위에 이런 내용들은 이러한 또 목적을 가지고 권리 행사를 썼습니다. 딱 들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목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원인이 아닌 거야. 그럼 변호사님, 내가 권리 등록 받고 싶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묻지를 않으면은 왜라는 질문 자체를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그냥 일방적으로 만들어준 것들을 내가 결과 산물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결과물을 받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좋게 흘러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할 때도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했어요. 그럼 의사결정을 하게 된 이유를 체크를 내 스스로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내 협력자가 다른 의사결정을 했어요. 그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김 대표, 왜 그런 의사결정을 했어? 그럼 그 사람은 그 의사결정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유가 있고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질문을 하죠. 이 대표, 왜 그렇게 했어? 그럼 이 사람이 애둘러서 말을 할 거예요. 근데 말을 듣다 보면은 이 사람이 말하는 이유가 진짜 이유가 아니고 뭔가 저변에 뭔가 이유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럼 그때 더 물어본 거죠. 그래, 그렇구나. 근데 그거 말고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깊이 파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속내에 있는 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과 나와 사이에서 나중에 퍼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미리 차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 그 의사결정에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의 타당성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알고 있는 투자 전문가가 와서 이거 투자하세요 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내가 형님 믿으니까 내 돈 투자할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님 그거 나한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나한테 제안하죠? 그럼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는 상태에서 타당성이 있으면 그 선택을 하는 거고 타당성이 없으면은 형님 내가 볼 때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점검 좀 해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자세히 주의하여라는 성경 말씀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특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과 진보성의 거절 이유를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항상 발명 미팅을 할 때는 그 기술 남들도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하죠. 우리가 이런 기술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저는 말하는 거예요. 대표님, 다른 사람도 쓰고 있는 기술이면 특허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쓰는 기술 중에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 우리만 쓰는 기술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글쎄 그런 게 뭐가 있지? 다른 애들은 아마 이렇게 뭐 데이터를 체크할 때 이런 식으로 체크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속도가 너무 늦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필터링에 쓰고 있어. 그래요? 그럼 어디 미국 같은 데서는 그렇게 안 하나요? 미국 같은 데서도 그렇게 안 하고 있지? 그러면 거기서 특허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또 질문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데이터를 이렇게 필터링한다.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대표님, 그렇게 데이터 필터링 하는 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꼭 어렵다고 볼 수는 없는데 쉬운 것도 아니지. 그게 무슨 말이죠? 이렇게 데이터 필터링 하려면은 이런 조건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조건을 아는 데가 우리밖에 없어. 그렇군요. 그러면은 데이터 필터링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특징을 만들어가면 되겠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맨 첫 번에 올바른 목표를 설정을 하면 그 올바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들을 수행하면 된다는 거죠. 특허 같은 경우에는 발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속도를 빠르게 한다, 아니면 데이터를 안정되게 한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속도를 빠르게 하고 안정되기 위해서 어떠한 기술 구성이 필요하냐를 우리가 찾아보고 나열하고 그것들을 강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데이터 구성 요소가 기술 구성 요소가 어떻게 동작하느냐. 그래서 처음에 목적이 나오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구성이 나오고 각 구성 요소들이 동작하는 동작이 나와요. 그리고 그 동작에 효과가 나옵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적게 되면은 그게 바로 특허가 된다는 거죠. 저는 상당히 많은 분야의 특허를 담당을 해요. 그 많은 지식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게 아니에요. 대표님들 만나죠. 대표님 이 기술은 어떤 기술이에요? 설명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대표님 그 기술 남들도 그렇게 해요? 우리만 그렇게 하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또 도전적인 질문을 하죠. 에이 다르다고 하지만 이렇게 하는 거 쉬운 거 아니야? 남들도 조금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을 하세요. 아니야, 우리 기술은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특징이 있어. 그럼 저는 들어보는 거죠. 차별성이 있는지 들어봤더니 차별성이 있어. 그럼 그걸 계속 세분화케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좀 더 생각을 해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이걸 가지고 특허를 받았는데 그 기술을 회피하려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데이터 필터링을 할 때 우리는 A 방식을 쓰는데 다른 사람은 뭐 이런 B 방식 쓸 수 있고 C 방식 쓸 수도 있겠지? 그럼 우리가 특허 명세서를 작성을 할 때 그 A 방식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A 방식뿐만 아니고 B 방식과 C 방식도 같이 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를 계속 확보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타다가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분야뿐만 아니고 다양한 분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논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20년, 30년 해왔기 때문에 나는 이 경영 다 알고 있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그 생각 하나가 어떤 하나의 의사결정, 잘못된 의사결정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논리적 사고 방식에서 다른 사람을 물어보고 그 사람의 방식이 타당한지를 물어보고 자꾸 추가 질문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안정성 있는 경영을 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무엇의 의미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 용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특허 같은 경우는 기재불비가 없어요. 기재불비라는 것은 어떤 문장을 적어놓거나 설명을 해놨는데 그게 의미하는 바가 명확해야 돼요. 근데 만약 명확하지 않다?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아니면 기술이 잘 해석되지 않는다? 그러면 기재불비라는 거절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재를 잘못하려면 기술이 잘못 기재되어 버려요. 특허 문서 같은 경우는 제품으로 특허를 받는 게 아니고 특허 문서에 기재된 글자, 문서만 보고 심사관이 해석되는 거를 해석을 해서 특허를 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요. 그리고 나중에 특허 등록이 되면은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그 문장을 보고서 법적인 해석에 의해서 해석되는 거대로 권리를 침해했느냐 하지 않느냐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특허를 출원할 때는 현업에 있기 때문에 현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를 우리도 모르게 그냥 사용해버려요. 그러면 특허 사무소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를 또 그대로 사용을 해버려요.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하는 건데 그냥 형식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특허적에는 기술적인 요소도 있지만 법적인 요소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를 정확히 판단을 하고 정확히 해석을 해서 기재가 되게끔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예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만약에 누구를 처음 만나죠 그러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그냥 넘어가요. 근데 특허적 사고방식에서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 김 부장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뭐야? 자네가 생각하는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뭐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당황하죠. 왜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 줬는데 이 사람은 물어보는 거야. 최선을 다한다는 게 무슨 의미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히 다하는 거죠? 그래? 열심히 다하는 게 뭐야? 이 사람은 당황스러운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건 열심히 다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자꾸 물어보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말을 해봤으면 김 부장이 지금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면 김 부장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우리가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졌을 때 내가 김 부장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 항상 이런 기준점, 척도점을 항상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말하는 최선을 다한 거하고 내가 생각하는 최선을 다한 거하고 서로 틀려요.
어느 날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갔어요. 딱 물어보는 거죠. 김 부장, 저번에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이 대표, 저번에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이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나는 화가 난 거죠. 왜냐면 내가 원하는 결과치가 안 났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얘기죠. 김 사장님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진짜 이거 내 시간 아껴가면서 내가 원래 이거 1,000만 원 받을 건데 500만 원 받아가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지금 최대한 잘한 건데 서로의 편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일을 시작할 때는 그 사람이 사용하는 용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디까지가 생각하는 게 잘하는 건지, 어디까지가 최선을 다하는 건지를 서로 간에 튜닝을 시켜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한다는 거는 3개월 후에 결과물 이때까지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 그러면 김 부장이 하는 일은, 우리하고 일을 하는 거는 3개월 정도면 어느 때까지 결과가 나올 수 있겠네? 하고 나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개월 지나기 전에 그 체크를 하겠죠. 김 부장, 저번에 2개월 전에 3개월만 지나면은 이거 일이 됐다고 했었는데 아직 2개월 됐는데 아직 잘 달성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 간에 이런 체크가 없으면은 나는 나대로 그 사람 믿었다고 생각하고 이러니까 직원을 믿지 말았어야 됐어. 내가 엄격하게 관리했었는데 내가 괜히 C3 프로 나와가지고 배려를 하라고 해가지고 직원 배려하는 바람에 역시 우리 CBMC에서 말하는 거는 이론적인 거야. 현실적이잖아. 무조건 직원 다 쳐야 돼.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직원의 사용하는 용어와 내가 사용하는 용어와 직원이 생각하는 목표와 내 목표를 일을 시작하기 전에 분명하게 튜닝만 시켜놔서 명확하게 서로 간에 인지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제대로 이룰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직원 입장에서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의 생각을 했어. 근데 대표 입장에서는 전혀 그 최선이 아닌 거예요. 근데 대표가 이런 말을 해주면은 대표가 이 정도 목적까지 이루는 것들을 원하는구나. 그러면 그 직원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대표가 이걸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 직원 나름대로는 야근까지 해가면서 한 건데 자기 나름대로는 되게 화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거는 의사소통이 될 수도 있고 실제 기술 요소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특허 명세서를 보시다가 어떤 용어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아는 용어를 할지라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 변리사가 내가 생각하는 용어는 제대로 서로 간에 이해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원하는 목적이 맞는지, 이 표현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적과 내가 생각하는 목적이 맞는지, 그래야만이 서로 간에 차별성이 어떤 차이점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제가 처음에 목표, 듀데이트하고 골을 설정하라, 목표를 설정하라. 그 다음에 왜 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봐라.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지를 하고 또 무엇의 의미를 항상 물어보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 사업이 잘 될 거냐?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잘 되는데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특허 사업 방식과 함께 더불어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비즈니스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지금 일이 너무 어려워요. 이 업체하고 지금 계약을 맺어야만이 이번 분기에 매출이 달성될 수 있고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번에 입찰하는 거 반드시 우리한테 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비즈니스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만약 표로 나타낸다고 하면은 내가 있고 최종적인 골인 목표인 비즈니스 달성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인 프로세스인 수단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비즈니스 성과를 달성한다. 이 표를 나누셨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비즈니스 성과. 근데 현실이라는 거는 비즈니스 성과가 달성하면 당연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내가 너무 부족했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비즈니스 성과가 달성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진짜 바쁜 와중에도 회장을 섬겼는데, 내가 바쁜 와중에도 뭐로 섬겼는데, 이거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정도도 나한테 안 해주시나? 분명히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고 내 아는 분이, 내 선배가 얘기했는데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믿음의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의 혼란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침체가 됩니다. 더 나가서는 신앙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못한 애들, 오히려 돈 쓰는 애들을 표를 들어주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아니야.
차라리 그러면 나한테 감동도 주지 마시지 왜 그런 말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순서를 바꿔보는 거예요. 뭐냐면은 목표를 하나님을 알고 친밀해짐을 목표로 한번 둬보는 거예요. 그리고 비즈니스 성과 달성 임무를 프로세스로 두고 수단으로 둔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목표를 하나님을 알고 친밀해짐을 두고 프로세스하고 그 과정과 수단을 비즈니스 성과 달성 임무로 두게 되면은 우리가 그 과정을 위해서 비즈니스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기도를 해요. 앞에 거랑 거의 비슷하죠. 앞에 거랑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좀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비즈니스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비즈니스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입찰을 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번에 입찰을 할 때 어떻게 하면 그 선택권자들의 마음에 들까요? 어떤 조건을 내세워야만이 하나님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한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내가 유익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대표, 나 이번에 여기 입찰하는데 어떤 조건을 하면 될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에 이 사람과 거래할 건데 거래하는 게 좋아 안 좋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기를 하겠죠? 그때도 그럼 이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이 대표는 이거에 대해서 입찰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조건으로 말하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 나한테 감동을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면서 뭔가 진행하고 입찰을 했어요. 근데 달성이 된 거예요. 입찰이 됐어. 떨어졌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비슷하죠 앞에 거랑. 근데 비즈니스 성과가 안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했고 간절하게 기도했고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은 나한테 신실하시고 나한테 분명히 좋은 것을 주고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있어. 그래서 나는 그 안에서 뭔가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하면 돼. 내가 이번에 안 된 것도 하나님 뜻이 있으실 거야. 내가 이번에 할 때 뭐 혹시 잘못된 게 있었나?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봤더니 내가 보이지 않는 잘못된 일이 보여. 그럼 그 부분을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해봤는데 특별한 게 안 보여. 아, 그럼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겠구나. 이런 거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내가 이 시점에서 다른 일을 뭐를 찾아보지?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그 마음을 가지고 또 한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선 1년 지나고 2년이 지나면은 야, 그때 내가 입찰해서 안 된 거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구나. 그때 내가 만약 했다고 하면은 20억 손해볼 뻔했어. 왜냐면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사기 프로젝트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걸 막아주셨네. 너무 감사하다. 근데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내 마음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 깨지지 않았느냐?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가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내가 그냥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대신에 하나님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겠죠. 아, 하나님, 내가 이번에 안 됐던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요행수를 받았던 것 같아요. 요행수. 내가 이렇게 한번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까? 라는 요행수를 내가 바랬던 것 같아요. 앞으로 내 사업이 있어가지고 이 요행수 바라지 않고 하나씩 밟아 나갈게요. 라는 식으로 내 마음이 바뀔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더 크게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린 특허적 사고 방식과 이렇게 목표를 바꿔본다. 그래서 우리 사업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그 과정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가 사업이 지금 잘 되든 지금 못 되든 우리 마음은 깨지 않고 결국적으로 상당히 잘 되고 우리가 원했던 일터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과 이러한 결과물들을 우리 대표님들 안에서 서로 간에 나눌 때 정말 살리지에 오니까 저 대표님도 몰랐는데 저렇게 힘드셨구나. 근데 겸손하게 저렇게 나가셨네. 저 대표님 뭔가 잘 되는 것 같았었는데 저렇게 하시더니 망하셨구나. 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네. 근데 저 대표님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나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한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특허적 사고에서 4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어떤 부분이 나의 경영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을 통해서 내 비즈니스 점검이 되어 고쳐져야 돼요. 그리고 특허적 사고방식을 나의 경영에 적용할 경우에 혹시 이렇게 내 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해 주시고 결과물들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성경적 6가지 원리 중에 우리 3가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반자로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때 목표 지향적이고 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대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뿐만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의 능력도 같이 개발해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고객의 어떤 책임의 관점에서는 고객의 목표를 달성시키고 나의 기업을 지속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의 목표를 달성을 해줬는데 시간과 자원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내가 지속 가능한 경험이 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리터를 잃어버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객의 목표를 분명히 달성시키고 아울러 하나님 주신 나의 기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식의 원리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잘 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상태로서 우리를 놔둬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이 깨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현재 시점의 결과가 완전한 결론이 아니고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셨을 때 지금의 어떤 작은 이 결론이 하나님의 큰 과정이었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특허적 사고방식을 어떻게 경영에 적용할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마음은 서로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그 한 가지를 붙잡고 또한 일주일 동안 생활하시고 1년을 생활하시고 목표를 설정하시고 달성에 노력하신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예정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우리 사회비즈를 통해서 크다란 일을 행하시고 일터 변화를 이끌어낼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